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정훈입니다.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후보자들의 공약과 그리고 정책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함께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송파구 갑에서는 모두 3분의 후보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송파구 갑 후보자 토론회에는 2분의 후보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2분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박정훈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토론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기조 연설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들은 뒤에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답변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주제 제약 없이 후보 간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답변의 시간이 주어지고 마지막 맺은 말로 토론이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모든 발언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 타이머를 보셔야 되고요. 발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꺼지고 발언이 종료가 되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에 타이머 시간 잘 확인하시면서 발언 시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정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정훈 후보입니다. 저는 동아일보의 기자로 출발해서 27년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TV조선에서는 정치부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시사제작국장으로서 앵커를 맡기도 했었죠.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선거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 있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도 역시 뜨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용선과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잘 협의하고 또 쓴소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방식까지 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금 현재 공천 상황 그리고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에 또다시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또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편법 대출 문제도 그렇고요. 증여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악질적인 범죄 행위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나라의 미래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후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탈 수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투표장에 들어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조재희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가 키운 대한민국 정책 전문가 조재희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비서관, 정책관리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이사장으로서 학사 운영과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2년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한국 경제는 뒷걸음쳐서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너진 한국 경제를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저 조재희가 나섰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승부하겠습니다.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송파갑 지역에 대해서는 송파갑 지역은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면서 송파의 문제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형 도시로 다시 송파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송파를 잘 알고 있는 저 조재희를 선택해 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정 경험으로 가지고 송파 발전을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후보자의 보충 질문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게 되면 각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 질문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네, 젊은 세대가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사교육 비용, 특히 여성 경력 단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정책 수립과 정부와 지자체의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추진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조재희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출생률 자체가 하락해서 이것이 국가 재난적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역시 올해는 좀 더 떨어져서 이 출생률이 0.68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이라든지 우리 송파갑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출생률이 더 낮습니다. 이 출생률 하락은 앞으로 인구 절감을 가져와서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출생률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접근해 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의 대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출생 직불금을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또 이 출생률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한 연 1억 정도의 아이를 낳으면은 이 출생 직불금을 지급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에머전시로서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훈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면 이 젊은 층들이 부담을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젊은 층들이 생산되지 않는 사회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미래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양육 그리고 보육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주거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는 인구부를 신설을 해서 인구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집을 얻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출을 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1개월씩 유급 휴가를 주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지금 당에서 내놓은 상태고요. 특히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 중에 5세 무상 보육 교육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서 정부가 그걸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약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법 그리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조재희 후보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죠. 네. 예, 방금 무상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0세에서 5세까지 아이에 대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가에서 지금 정부 예산으로 1인당 보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치를 물어보시는 예, 예. 건가요? 네,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한 거의 100여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정도 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30초 질문에 네, 답변 1분 30초 해주시기 예, 그러니까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취지가 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무상교육, 5세 미만 무상교육에 대해서 얼마가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려고 한 건지 질문의 취지가 지금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요. 예, 질문의 자, 취지 잠시만, 네, 일단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고요. 보충 답변은 네, 질문이 아니라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보육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5세의 무상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다음에 3, 4세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한 재원을 필요한 분들한테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의 효과를 높이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 문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사실 이제 맞벌이 부부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공약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박정우 후보께서 30초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요. 조재희 후보께서 이제 한 1분 30초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돈을 1억 원씩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다 1억 원씩을 지급할 경우에 이제 1억 원 플러스 뭐 다른 것까지 돈을 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쉽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인지 그걸 다 추계를 해보시고 공약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꼭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서구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억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추계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25만 명 정도의 아이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면은 대략 25조 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체 한 600억 정도 예산에서 본다면은 600조에서 본다면은 25조 정도는
아이를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화성에 보낸다고 지금 뭐 100조 이야기 우주 계획을 이야기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거 하면 4년 동안 지불할 수 있는 안 하면은 4년 동안 지불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머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재난적 상태에서는 이 에머전시 플랜으로서 우선 한 4년 정도는 출산하면은 1억 원 정도를 지불하고 이후에는 점차 아동수당을 통해서 아이가 18세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빈부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젠더 양극화와 함께 보수와 진보의 이념 양극화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사회를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정훈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우리가 서둘러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죠.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비가 오면 국민의힘은 우산을 갖다 주는 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비를 함께 맞아주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고 해서 함께 맞아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말 약자를 어떻게 하면 약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운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파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기득권 노조가 노동계를 대표하다 보니까 그 외에 소외된 노동자들의 삶과 권익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기득권 노조들의 그동안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 잡는 데서 노동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거기 그 안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힘이 없는 일반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지 거기서 실질적인 대책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격차들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이 갑질이 어떻게 현장에서 없앨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찾고 있는 상호 윈윈형 동반 성장 모델 이런 것들이 바로 중소기업의 아픔과 애로를 살피고 돌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도 저희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여성 인권 이걸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재희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주거, 취업, 이런 의료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우리 정책적 방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보장해 준다든지 기본소득을 통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고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통해서 소득을 또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IMF 시기에 소득구조 개선 3개년 계획을 정책적으로 청와대에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득구조 개선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정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많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우는 이 양극화의 정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합니다. 그것이 진위계수라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OECD 38개국 중에서도 우리가 22번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방향, 특히 사회안전망 제도와 복지제도를 두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박정훈 후보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대기업 노조, 기득권 노조의
어떤 여러 가지 전횡 그리고 불투명한 노조들의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이 민노총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일어났던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권자 여러분들도. 자, 조재희 후보께서는 이 노조의 기득권 노조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야지 우리 노조가 건강한 노조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에 공감하시는지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힘당에서는 여전히 이 노동조합 문제를 이제 이 노사 갈등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공장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대공장 중심의 이런 부분들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사회적 부가 이동하는 방향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기의 성장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슈퍼마켓이든지 이런 마켓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거쳤었고요.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합니다. 아직도 산업화 시기의 그 노사 갈등 구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젊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동의 사업장의 안정성, 특히 우리가 오토바이 그 배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성이라든지 또 소득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해소해 주는데 좀 집권당으로서의 정책이 그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너무 어떤 노사관계 중에서도 한쪽의 그 부분들의 과거의 생각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조재희 후보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전히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캐파를 좀 늘려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기의 경제 성장의 방법과 달리 지금의 경제 성장의 방법은 좀 더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이 되어야 우리가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정훈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법이 이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산업이 AI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태계의 조정,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원전 생태계가 파괴된 부분입니다. 원전 생태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방향, 그리고 원전을 기존에 더 쓸 수 있는 것들을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과 함께 원전 가동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우리의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들이 벌어져서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그러면서도 원전 세일즈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침탈한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정상화해서 우리나라가 원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외국에 우리가 세일즈를 통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있는 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더 문제도 그렇고요. 또 대기업의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재희 후보께서 조금 전에 이제 민주노총의 그동안의 기득권적인 행태, 파업, 정치 파업 그리고 회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이제 안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꼭 답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자, 하지만요, 지금 현실이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미래를 계획할 만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대학들의 각종 지원들, 네, 많습니다. 하지만요, 통합적이지가 않고 일시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자, 국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단계별로 만드는 방안과 그리고 실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게 개편해서 교육을 받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헌법 32조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권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국가의 역할이 일자리를 찾아주고 책임지는 일자리 사회보장 제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신념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젊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서 일자리를 하루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년 또 나이 많은 사람조차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교육의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시대에 맞는 기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AI 교육 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박정훈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는 대학교 나와도 특히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을 나와도 어차피 치킨집 할 건데 뭘 공부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죠. 물론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책임지고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이게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또 최저임금을 너무 과격하게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도 기업들을 너무 옥죄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면서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대표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조업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청년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부터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조재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AI나 지금 신산업으로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성장하는 산업들로 교육 질서를 좀 재편해야 되는 필요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윤석열 정부 말기쯤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재희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윤석열 정부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기가 그때가 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중간에 어떤 비전도 없이 쿡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치 세력이 집권해서 지금 2년이 경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혹시 박정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더 보충해 주십시오. 네, 이게 자, 잠시만요. 네, 이제 박정훈 후보께서 보충 질문 30초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요?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답변 먼저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충 답변 1분 30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고요. 윤석열 정부 말기에 그렇게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성과를 낼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수당을 주는 문제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꾸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달래다 보니까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이게 실업수당으로 문제로 연결이 돼서 실업수당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당장 어렵다고 해서 돈을 주는 문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재정 부담은 부담대로 늘어나고 실질적인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작용도 크다는 것들, 아마 조재희 후보도 실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또 소상공인들 만나면서 외식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많이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선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도 2년으로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은 것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갖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수혜가 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 민주당도 잊지 않고 정책에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박정훈 후보께서 한 30초 보충 질문해 주시고 조재희 후보 1분 30초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학계도 이미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고요. 내부에서 이 문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가 있었다는 식의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논란까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통계청장이 바뀌는 문제까지 있었는데 이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요? 예. 우리가 산업화 시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화 시기의 성장의 방법은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다시 말하면은 울산 포항의 석유화학, 광양의 여수공단의 석유, 광양제철, 그다음에 우리 아산만에 있는 대산공단, 성문공단에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해서 자동차, 조선, 제조업 부분의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으로 도입구에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성장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그걸 제가 A, B, B, C, D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한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AI, 그다음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칩, C, 그다음 빅데이터. 지금 젊은 세대가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다음 성장해야 되는 산업군들입니다. 그것을 저는 A, B, B, C, D 산업이라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제조업 영역과 새로운 신산업,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만든 이런 산업 정책들이 합쳐져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지금 35,000불에서 배증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적 토대를 갖추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나아가고 불평등도 해소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18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지나치게 비대해진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입법 위주의 전문 활동을 하는 생활 밀착형이나 실무형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정훈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공감대가 확실합니다. 이건 여든 야든 관계없이 또 보수냐 진보냐 관계없이 확실히 국회의원 특권만큼은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민주당이 확실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서약을 안 하면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다 민주당에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차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축소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법제화해서 지켜나갈 생각이고요. 세비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약속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이 약속 금방 뒤집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뒤집었는지, 어떤 명분으로 뒤집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약속을 지키는 정당인지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조재희 후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뭐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존재하고 또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되고 관료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12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국가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선출된 권력의 모습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누려야 되는 특권으로서 자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주민자치를 하거나 시민자치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부분들도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또 지금 많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가 이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부분들을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박정훈 후보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총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이 불체포 특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민주당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은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기 위한 의회의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켜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사를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정당이 한동훈 대표가 그 공천을 주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1603년에 영국에서 이 부분이 의회의 권력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생겼던 것이 미국에서 헌법으로 명문화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당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포기하라. 포기하지 않으면은 의원직을 박탈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어떻게 이것이 공당으로서 민주정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강요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 불체포 특권 부분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특히 지금 우리의 경우에 지금 한 2년 동안 정치 권력이 민주화되었다가 또 권위주의나 독재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하는 부분들을 유일하게 국민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견제하라는 겁니다. 그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것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를 초점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보충 질문 30초 그리고 보충 답변 1분 30초 네, 시간 안에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재희 후보께서 이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에 대해서 혹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생각과 지금 조재희 후보의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헌법적 권리고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되는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는 게 선언적으로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미 전과가 4개나 있는 이재명 대표가 8가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불체포 특권으로 방어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야당 지지자들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상당 부분은 반박이 안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체포 특권으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구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건 아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지금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한다면은 특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특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헌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갑 후보자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게 되면 상대 후보자가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답변을 또 해주시면 되고요.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은 공약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은 30초,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조재희 후보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송파구를 디지털 명품 도시 송파구 100년으로 공약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를 명품 주거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투기 가열 지구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송파구를 투기 가열 지구에서 해제하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 구역도 합리적 재개발을 신속 추진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빠른 속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납동 문화재와 주거 환경이 공존하는 역사 문화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송파를 교육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인재의 산실 교육 특구 시범 도시로 지정하여 송파가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 키우기 좋고 교육받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파크리오에는 유럽형 중학교를 설립하고 한예종 유치와 종합예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산병원 중심의 메디칼 바이오 타운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청년, 중장년 취업 설계 및 보장을 위한 송파구 이캠퍼스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시간 체크는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훈 후보께서 이제 개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요. 네, 개별 질문입니다. 제 공약을 먼저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약하신 내용 중에 그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에 그 유럽형 중학교를 짓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잠실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그렇죠. 세우고 계시죠. 근데 잠실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잠실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강하게 이걸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거기 학교 운동장 부지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접근을 하실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걸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걸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한 4번 정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그 잠실 고등학교의 체육관과 풋살 경기장 있는 부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부지 확보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유럽형 제가 파크리오 중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학교 부지 학교에는 어떤 학교를 설립하냐면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의 다이닝룸, 식당과 급식 시설과 교실, 강의실, 또 실습실, 다목적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학교를 제가 만들고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이고요. 이 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또 한번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송파 파크리오의 중학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를 만드는 동시에 그 고등학교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것입니다. 파크리오 고등학교가 과거에 만들어졌던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교실과 운동장만 덩그러니 있는 학교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현대화시켜서 고등학교도 현대화시키면서 중학교 설립을 하겠다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박정훈 후보께서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엔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뒤에 아마 공약으로 넣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해결하기가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문화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야당 후보로서 이걸 추진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는 아마 가불병 특기병 후보자도 동시에 했을 겁니다. 거기에 오륜역을 설치하는 공약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지난 4년 선거에서 제가 김웅 후보에게 물었던 저 공약을 뺏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정책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던 정책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제가 오륜역이 연장되어서 가는 저는 그 구상을 전부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오륜역을 구상해서 오륜역에서 아이들이 단지까지 오면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해서 그 역기 앞으로 진행될 노선이 지금 가밀지구를 통해서 아마 3기 신도시 쪽으로 연구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거기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 단계에 끝나서 것이 아니라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방이동이나 송파동의 새로운 문화산업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클러스터로서 그 지역 산업과 연결되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명실공히 송파 올림픽 주변이 문화타운이 되고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좀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설득할 작정입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박정훈 후보의 공약 발표입니다. 예, 송파구 특히 우리 갑에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우리 유권자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공약들로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지금 오륜동 옆에 있는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도 만났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하는 분들이 지금 여당 출신의 장관과 여당 출신의 서울시장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 풍납동의 백제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풍납동이 개발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어서 여기가 슬럼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바꿀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모아타운을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 이거를 현재 계획은 관리 계획은 20층까지로 돼 있는데 이걸 30층 이상으로 용도를 바꿔서 올려서 여기에 2구역과 3구역 이 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재 가치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권역과 3권역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 입주권을 줘서 이제 이분들을 이주시킨 뒤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풍납동 개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파크리오에 단지가 6,800세대나 되는데 여기에 중학교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재희 후보는 잠실고등학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차례 학부모들의 반대, 고등학교의 반대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저는 서울 책보고 부지 여기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든 건데 그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제2캠퍼스로 만들어서 여기에 분교 형식의 중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재희 후보 개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송파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은 중학교 설립과 함께 고등학교의 새로운 현대화 계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책보고 부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보면 책보고는 유수지 형태입니다. 뒤에 가면 그 아래가 물을 가둬서 저장해서 빗물을 이게 조절해서 퍼내는 곳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가보시고 하신 건지 지금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연히 가봤죠. 당연히 가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책 보고라는 도서관 형태의 책 판매 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2캠퍼스, 그러니까 작은 분교 형태로 일단은 파크리오의 주민들의 학교를 그쪽에 만들겠다는 거고 그 안에 다른 부지가 없습니다. 잠실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요. 지금 고등학교 현대화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리노베이션을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보고 부지가요. 박원순 시장이 거기다 책을 헌책박도 팔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 이용객이 300명도 안 됩니다. 사실상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든지 유수지라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건물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리노베이션 하면은 얼마든지 학교로 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가보시고 저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잠실 파크리오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요인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이제 학군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풍납동하고 지금 다른 동으로까지 잠실 6동으로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 이게 바로 서울 책보고에 만드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충 질문인데요. 공정성을 위해서 30초 안에 질문을 해주시고 1분 30초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재희 후보 30초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파크리오에 학교 짓는 문제는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학교가 일제 1907년 교육령 때 만들어져서 교사와 병명형 형태로 운동장, 연병장 형태를 갖춘 모든 학교로부터 탈피하는 시범적인 학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수지에다가 학교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수지는 암의 창고입니다. 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수지에 책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설계한 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유수지에 만든 책 보고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책도 팔리는 게 1년에 한 700만 원어치 팔린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간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게 또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풍납동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풍납동이 백제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게 김대중 정부 때 2000년에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당시에 지정을 했어요. 그 바람에 풍납동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정을 했으면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지 빠르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지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풍납동은 완전히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그때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풍납동에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박원순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바람에 지금 풍납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3만 명 넘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여기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추후에 답변 기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아직 못다한 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질문들, 궁금하셨던 것들, 자, 이번 순서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의 시간 드립니다. 자, 이번엔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30초 안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 역시 1분 30초인데, 네, 시간 체크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박정훈 후보부터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분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편법 대출을 받았다. 본인도 인정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30억짜리 집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 땅을 아들한테 집을 증여한 문제도 있어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끓을 노릇이죠.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의혹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밝혀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선거운동하느라고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선거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저희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 주택 문제라든지 토지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속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토 부소 지민입니다. 땅 한 평 가진 거 없고 기댈 집도 하나 가지고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송파갑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지분 몇 평 가지고 있는 것이지 크게 땅을 갖거나 자산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와서 자산을 이렇게 형성하고 한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도 겨우 지금 오피스텔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월세 못 내게 되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또 송파갑에 살다가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거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 유권자가, 주권자가 그 지역에서 항상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박정훈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도 이 정도의 사당화는 없었다고들 하는데요. 아마 본인도 지금 조재희 후보께서도 임종석 후보, 추미애 후보 이런 사람들이 송파갑으로 올 거다. 그리고 당에서 실제로 권유도 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고 당도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사당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955년 길게는 민국당 때부터 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정당이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 사당하라고 이야기했던 당 총재 시절도 있었고 민주화의 어물한 암흑한 시기에 리더십이 이렇게 1인에게 집중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민주당의 정당의 역사를 보면은 적어도 한 200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착해 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당보다도 유럽의 어떤 정당보다도 이런 정당의 민주적 제도화가 빠른 속도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공천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공천 과정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리크루트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역량 있는 젊은 세대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정책 전문가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새 대통령이 선택해서 썼던 정책 전문가로서 민주당에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단수 공천받아서 공천되었습니다. 그런 후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시간 공정하게 시간 체크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조재희 후보 질문 시간입니다. 30초 질문. 후보 공천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민주당에 가 달리 국힘에서는 그냥 갑자기 한두 달 만에 공천되어 오시고 하는 분들이 우리 박정훈 후보뿐만 아니라 그 앞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냥 100% 당선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사람 넣으면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저는 당의 요청으로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송파갑은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개발이 좀 덜 됐고 조금 속도가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전임자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사람이 와서 송파갑의 어떤 당 체질과 그리고 유권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고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제가 공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석동현 후보라는 또 쟁쟁한 선배가 계셨고 또 그러고 안영환 전 의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계셔서 경쟁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공천을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정책 전문가라고 이제 우리 조재희 후보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저는 목표 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당한 수단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갑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 이게 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소통을 벌써 오세훈 시장하고 많이 해왔습니다. 한예종 유치도 제가 빨리 가서 문화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조재희 후보 보충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정책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잘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독재 시대와 달리 민주화 시대에 오게 되면은 아는 것만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짧게 질문을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권은 내려놓으실 게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정권이 네, 자, 시간 됐습니다. 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특권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게 야당의 어떤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특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은 대부분 국민들께서 동의하시지만
그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국회의원이 돼서. 그리고 이미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에게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의료개혁 문제, 타협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대한 건의도 많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도 전향적인 태도의 대통령 담화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빚어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국민들이 80% 이상이 동의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로 본인 스스로가 내려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네. 걸 어떻게 특권으로 보겠습니까? 자, 아무래도 질문과 답변 공정성을 위해서 시간 엄수 체크 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맺은 말로 이제 토론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자, 오늘 토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조재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패와 경제 파탄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고물가, 민생 파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4월 10일 날 평가하고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파갑 주민 여러분, 꼭 심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선출된 권력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공약을 지키고 하는지도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조재희가 확실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송파에만 30년 넘게 아들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준비된 조재희, 송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경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하고 다음 세대가 민주국가에서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사회, 우리도 선진국처럼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36년 동안 민주당이 36년 지금까지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한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꼭 주신 만큼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육 명품 도시, 디지털 명품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네. 송파를 발전시킬 조재희 선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2분 시간 잘 엄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정훈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송파갑 유권자 여러분, 지금 야당에서는 200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200석을 갖게 되면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변화는 아니라는 것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야당이 200석을 갖게 되면 개헌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공화국이 탄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우리 헌법 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요, 이재명 공화국 그리고 모든 주권은 이재명에게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성남시장 또 경기도정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유권자 여러분들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을 자기 부인의 비서로 사실상 채용을 해서 법인카드 쓰면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들에 자기들이 미는 세력을 밀어서 거기서 막대한 수천억 원의 금액을
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조국혁신당 내용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게 된다면 정말 나라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송파갑 바꿔야 됩니다. 송파갑 변화 빠르게 혁신해야 됩니다. 고칠 것들 많습니다. 젊고 유능한 그리고 네트워크가 탄탄한 이 박정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송파를 제가 아주 힘있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심부름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심부름 가운데서 저의 보람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 나와주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들을 잘 따져보시고요. 검증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결정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 선거일 귀한 투표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5일과 6일에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 갑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